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가슴 아프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경험담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정호, 올해 52세입니다. 대기업에서 32년간 근무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1991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성실하게 일해 마지막에는 부장까지 승진했어요. 3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회사를 위해 헌신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죠. 연봉도 마지막에는 1억 2천만 원까지 받을 정도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했어요. 아내 미숙이도 같은 회사에서 25년간 근무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정말 모범적인 직장인 가정이었어요. 아이 둘을 키우면서도 늘 계획적으로 살았고 퇴직 후를 대비해 차곡차곡 돈도 모았죠. 2021년 12월 드디어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코로나로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희망퇴직을 받았거든요.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정확히 2억 5 300만 원이었어요. 아내도 함께 퇴직해서 7천만 원을 받았고요. 여보, 이제 뭐 하고 살까요? 아직 젊은데 그냥 집에만 있기엔 아깝지 않아요. 52세면 요즘 시대에 정말 한창 일할 나이잖아요. 건강도 좋고 32년간 쌓은 경험도 있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회사 동료들과 강남 신사동에서 송별회를 했습니다. 21년 말이었는데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회식 문화가 다시 살아나고 있을 때였어요. 그날 밤 신사동 거리는 정말 활기가 넘쳤습니다. 퇴근한 직장인들로 가득했고 1차 고깃집에서 2차 호프집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회식 코스가 부활하고 있었어요. 와, 정말 사람이 많네요. 코로나 전 분위기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간 호프집도 만석이었어요. 테이블마다 직장인들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주 한 병이 3영원, 맥주가 4영원 정도였거든요. 소맥 한 잔이 5영원이면 비싸다고 할 때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32년간 회사 생활하면서 쌓은 네트워크와 회식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호프집을 성공시킬 수 있지 않을까. 집에 와서 아내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여보, 강남에서 호프집 한번 해볼까요? 오늘 가서 보니까 정말 장사가 잘 될 것 같던데요. 어머,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장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그렇긴 하지만 32년간 회식을 수없이 다녀봤잖아요. 직장인들이 뭘 원하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며칠 동안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내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32년간 쌓은 그 경험과 인맥이면 뭘 해도 잘할 거예요. 게다가 강남이라는 최고의 입지에서요.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정말 호시절이었어요.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사람들의 외출 욕구가 폭발하고 있었고 그동안 억눌렸던 회식 문화가 다시 부활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여보,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망한 가게들이 많아서 좋은 자리가 나오고 있고 사람들은 다시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강남은 대기업들이 몰려 있는 곳이라 회식 문화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었어요. 저도 32년간 그 문화 속에서 살아왔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1차는 고깃집, 2차는 호프집. 이게 회식의 기본 코스잖아요. 특히 2차 호프집은 정말 돈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부부의 새로운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남 신사동에서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호프집을 운영하겠다는 꿈이었어요. 32년간 회사에서 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제 성격 그대로 6개월 정말 꼼꼼하게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강남 신사동 일대의 상권을 철저히 분석했어요.
이 지역은 대기업 본사들이 집중된 곳으로 직장인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반경 1km 내에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고객층 분석이었어요. 주요 고객은 30대에서 50대 직장인들, 특히 부장급 이상의 간부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은 경제력도 있고 회식 문화에도 익숙한 세대였어요. 회식 패턴도 파악했습니다. 보통 저녁 7시경에 1차 고깃집에서 시작해서 9시쯤 2차 호프집으로 이동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금요일에는 3차까지 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경쟁 업체들도 분석했습니다. 신사동에는 이미 호프집이 많았지만 대부분 오래된 곳들이라 인테리어나 서비스가 낡아 보였어요. 젊고 세련된 감각의 호프집이 들어서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기존 호프집들은 대부분 80년대, 90년대 스타일이에요. 요즘 직장인들 취향에 맞는 모던한 호프집을 만들면 차별화 될 것 같아요. 임대료 조사도 했습니다. 신사동 지하 상가의 60석 규모 호프집 자리가 월세 700만 원이었어요. 보증금은 5천만 원이고 권리금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권리금이 좀 비싸긴 하지만 강남 신사동이라는 프리미엄 입지를 생각하면 투자할 만해요. 그 자리는 정말 좋은 위치였어요.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고 주변에 대기업 사옥들이 즐비한 곳이었거든요. 무엇보다 1차 고깃집들이 많아서 2차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구조였어요. 시설 투자 비용도 계산했습니다. 60석 규모의 홀 인테리어에 2천만 원, 주방 설비에 1천만 원, 음향 장비와 조명에 500만 원, 테이블과 의자에 400만 원, 간판과 기타 설비에 100만 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총 시설 투자비가 4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여기에 권리금 8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을 더하면 초기 투자금이 1억 7천만 원 정도 필요했습니다. 운영자금으로는 첫 해에 1천만 원 정도 준비하기로 했어요. 맥주와 소주 매입비, 안주 재료비, 직원 인건비 등을 고려한 금액이었죠. 매출 계획도 세웠습니다. 평일에는 하루 평균 150만 원, 주말에는 하루 평균 250만 원 정도로 계산했어요. 월 평균 5천만 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60석 규모에서 테이블 회전율을 2회 정도로 잡으면 하루 120명 정도 손님이 와야 해요. 1인당 평균 2만 원씩 쓴다고 하면 240만 원이니까 충분히 가능한 숫자예요. 순이익률도 계산했어요. 호프집은 보통 매출의 30% 정도가 순이익이라고 했으니까 월 5천만 원 매출에 500만 원 정도 순이익을 예상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월급이 1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그보다 많이 벌 수 있겠네요. 메뉴 개발도 신경 썼습니다. 기본 소주, 맥주 외에 다양한 안주 메뉴를 준비했어요.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닭발, 족발, 감자탕, 해물파전 등을 메인으로 하고 간단한 튀김류도 추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분위기였어요. 직장인들이 하루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편안하고 모던한 인테리어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조명도 너무 밝지 않게 해서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로 했어요. 우리 컨셉은 직장인들의 힐링 공간으로 하면 어떨까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시원한 맥주 한 잔으로 날려버리는 그런 곳으로요. 직원 채용 계획도 세웠어요. 주방에 조리사 2명, 홀 서빙 직원 5명, 총 7명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젊고 밝은 직원들로 구성해서 친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2022년 3월 드디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퇴직금 2억 5천만 원과 아내 퇴직금 7천만 원 중에서 1억 8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정말 떨렸습니다. 32년간 안정적인 월급으로 살아온 제가 이제 사업자가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여보, 우리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32년간 쌓은 그 경험과 네트워크면 분명 성공할 거예요.
게다가 강남 신사동이라는 최고의 입지에서요. 4월부터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모던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로 꾸몄어요. 60석 규모의 4인 테이블 12개, 6인 테이블 6개로 구성했습니다. 대형 회사 회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넓은 테이블도 준비했어요. 5월에는 직원 채용과 메뉴 개발에 집중했어요. 경력 있는 조리사를 채용해서 맛있는 안주를 만들 수 있도록 했고, 서빙 직원들에게는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시켰습니다. 6월에는 소프트 오픈을 했어요. 회사 동료들과 지인들을 초대해서 피드백을 받았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정호야, 인테리어도 좋고 음식도 맛있네. 우리 회사 회식 때 여기로 오자.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2022년 7월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2022년 7월 1일 금요일 드디어 정원의 호프가 정식 오픈했습니다. 첫날부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회사 동료들이 입소문을 내줘서 오픈 첫 주부터 예약이 밀려들었습니다. 특히 금요일 저녁에는 완전 만석을 기록했어요. 사장님, 여기 정말 좋네요. 분위기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인테리어가 다른 호프집과는 차원이 다르네요. 우리 회사 단골 장소로 하겠습니다. 첫 매출이 하루 평균 18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목표했던 150만 원을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300만 원까지 나왔어요. 진짜 변화는 8월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회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매출이 급성장했거든요. 8월 말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오후 6시부터 예약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만석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테이블 회전율이 2.5회까지 올라갔어요. 사장님, 오늘 소주 몇 병 나갔어요? 120병 정도 나간 것 같은데요. 하루에 소주 120병이면 정말 대박이었어요. 당시 소주 한 병이 4영원이었으니까 소주만으로도 48만 원 매출이었거든요. 여기에 맥주와 안주까지 합치면 하루 매출이 400만 원을 넘었습니다. 9월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성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들이 하반기 회식을 시작하면서 예약이 한 달 전부터 들어왔어요. 특히 대기업, 임원진 회식이 많았는데 이분들은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한 테이블에서 소주 10병, 안주 10만 원어치는 기본이었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고급스러워서 임원진 회식하기 좋네요. 직원들도 젊고 예쁘고 서비스도 좋고 여기가 우리 회사 전용 호프집이에요. 9월 매출이 월 500만 원을 넘었어요. 하루 평균 180만 원 정도였는데 금요일에는 500만 원까지도 나왔습니다. 직원들도 늘려야 했습니다. 주말 손님이 너무 많아서 기존 직원 7명으로는 감당이 안 되었거든요. 파트타임 직원 3명을 추가로 고용해서 총 10명 체제로 운영했어요. 10월에는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가을 회식 시즌과 겹치면서 예약이 한 달 반 전부터 마감될 정도였어요. 특히 부장급 이상 임원진들이 자주 왔는데 이분들은 한 번 오면 서너 시간씩 머물면서 정말 많이 드셨어요. 한 테이블에서 15만 원, 20만 원씩 쓰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정호 사장님, 여기가 강남에서 제일 좋은 호프집이에요. 분위기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10월 매출이 6천만 원을 넘었어요. 하루 평균 200만 원, 주말에는 60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순이익도 매월 2천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여보, 이게 정말 우리가 하는 장사 맞나요?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다니 꿈만 같아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월급의 2배를 벌어버린 거였죠. 8개월 만에 투자금 1억 8천만 원을 거의 회수했어요. 11월에도 좋은 흐름이 계속되었어요. 연말 회식 시즌이 시작되면서 예약이 폭주했습니다. 특히 송년회 예약이 11월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12월 금요일 예약 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 12월 금요일은 이미 다 찼어요. 12월에는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연말 회식과 송년회가 겹치면서 하루 매출이 700만 원을 넘기는 날도 있었습니다. 12월 한 달 매출이 7천만 원을 넘었어요. 그때쯤 되니까 인근 상인들도 우리를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김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 되세요? 운이 좋았죠? 그리고 강남이라는 입지가 좋았고요. 실제로는 32년간 회사에서 쌓은 네트워크와 회식 문화에 대한 이해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어떤 안주를 언제 내야 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2022년 총 매출이 6억 5천만 원, 순이익이 2억 원이었습니다. 초기 투자금을 완전히 회수하고도 2천만 원이 남았어요. 여보, 이 속도면 내년에는 더 큰 가게로 확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웠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도 기뻤습니다. 32년간의 회사 생활보다 훨씬 보람차고 행복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회식 문화는 한국 사회의 고유 문화니까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23년 2월부터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젊은 직장인들의 변화였어요. 20대, 30대 초반 직장인들이 회식에 참여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젊은 애들은 회식을 안 와요. 부장님들만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한 단골 고객이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실제로 젊은 직장인들은 1차만 참석하고 2차는 빠지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처음에는 젊은 세대들이 좀 개인주의적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MZ 세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회식은 내 시간을 뺏는 불필요한 노동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이들에게 회식은 의무이자 스트레스였지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차라리 그 시간에 집에 가서 쉬거나 개인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해요. 더 큰 변화는 회식 패턴이었어요. 전통적인 1차 고깃집, 2차 호프집, 3차 노래방 코스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1차에서 모든 것을 끝내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1차에서 고기 먹으면서 소주도 마시고 다 끝내요. 굳이 2차까지 갈 필요 없다는 분위기예요. 2차 손님들이 주요 수익원이었던 저희에게는 직격탄이었어요. 2월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20%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술값이었어요. 2023년 들어서면서 소주 가격이 5영원으로 올랐고 맥주도 5영원을 넘어섰어요. 소맥 한 잔이 8영원에서 9영원으로 뛰었습니다. 사장님, 술값이 너무 많이 올랐네요. 예전보다 부담스러워요. 손님들이 가격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무제한으로 마시지 않고 양을 조절하기 시작했거든요. 3월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어요. 젊은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40대 중간 관리직들도 회식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도 회식비 예산을 줄이라고 해요. 분기별로 한 번 정도만 하라고 하고요. 기업들도 경기 불황을 우려해서 복리후생비를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회식 횟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3월 매출이 4천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전년 동월 대비 30%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순이익도 1천만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여보 이상해요.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봄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시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4월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소주 가격이 6영원을 넘어서기 시작했거든요. 사장님, 소주 6영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도매가가 올라서 어쩔 수 없이 고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소맥 한 잔이 1만 원을 넘어가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당연했죠. 더 큰 문제는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었어요. 1만 원으로 소맥 한 잔 마실 바에는 차라리 조금 더 내고 와인바나 칵테일바에 가겠어요. 집에서 편맥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젊은 고객들이 아예 발걸음을 끊기 시작했어요. 이들에게는 가성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는데 호프집의 가성비가 급격히 떨어진 거죠. 5월에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어요. 50대 이상 고객들도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회식도 자제하는 분위기예요. 집에서 편의점 맥주 마시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연령대에서 동시에 고객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5월 매출이 5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죠. 여보, 조금만 더 버텨봐요. 곧 회복될 거예요. 하지만 6월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때쯤 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라는 걸요. 2023년 7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소주 가격이 6영원을 넘어서면서 소맥 한 잔이 12영원에 달하게 되었어요. 이는 불과 2년 전 5영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오른 가격이었습니다. 사장님, 소맥 12영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아요? 진짜 부담스럽네요. 예전 가격이 그리워요. 고객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고객들의 반응은 더욱 극명했습니다. 이 돈이면 홍대 칵테일 바에서 칵테일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차라리 편의점에서 맥주 사서 집에서 마시겠어요. 7월 첫째 주부터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평일 매출이 80만 원, 주말도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더 큰 충격은 단골 고객들까지 줄어든다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꾸준히 와 주시던 40대, 50대 고객들도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거든요. 사장님,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회식도 자제하고 있어요. 술값이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워요. 예전처럼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실제로 2023년 들어서 전국 술집 매출이 11% 감소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어요. 이는 전체 소상공인 평균 매출 감소율 0.7%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문제는 매출이 줄어도 고정비는 그대로라는 점이었어요. 월세 700만 원, 직원 인건비 700만 원, 재료비, 전기세, 수도세 등을 합치면 매월 최소 3천만 원은 지출해야 했습니다. 7월 매출이 5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500만 원 적자였습니다. 처음으로 적자를 본 순간이었어요. 여보, 이번 달 적자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시적인 현상일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텨봐요. 8월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어요. 휴가철이라 그런지 평일 손님이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에 30명도 안 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직원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없는데 직원들만 많으니까 인건비 부담이 엄청났거든요. 결국 직원 수를 줄이기로 했어요. 10명에서 6명으로 줄였습니다. 4명을 해고해야 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사장님,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죄송해요. 눈물을 참으며 직원들을 내보내야 했어요. 다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미안했습니다. 9월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매출이 2천만 원대에서 맴돌았고 적자는 계속 누적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희 부부가 직접 서빙과 주방 일을 해야 했어요. 52세에 서빙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거든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될 줄 몰랐어요. 조금만 더 버텨봐요. 곧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몇 달 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10월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전통적으로 회식이 많은 시즌인데도 매출이 늘지 않았습니다. 가을 회식 자체가 줄어든 거예요. 요즘 회사에서 회식비 예산을 대폭 줄였어요. 젊은 직원들이 회식을 싫어해서 아예 안 해요. 기업들의 회식 문화 자체가 변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분기별로 하던 회식을 반기별로 줄이거나 아예 안 하는 곳들이 늘어났습니다. 11월에는 카드비까지 생겼어요. 직원들 월급을 주려고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500만 원, 그 다음에는 1천만 원. 여보, 이러다가 우리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현실이 무서워졌어요. 1년 반 만에 이렇게 상황이 바뀔 줄 몰랐거든요. 12월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카드 빚이 3천만 원을 넘어섰고 매달 적자는 계속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힘든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버티면 빚만 늘어날 뿐이었거든요. 2023년 12월 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영업일까지도 기적을 바랐어요. 혹시 손님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마지막 날 매출이 25만 원이었어요. 한때 700만 원까지 나왔던 곳에서 25만 원이라니 정말 허탈했습니다. 폐업 정리를 하면서 손실을 계산해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권리금 8천만 원은 완전히 날렸고 시설 투자비 4천만 원도 고스란히 손실이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도 월세 밀린 것과 상계 처리되어서 절반밖에 돌려받지 못했어요. 운영 중 누적 적자가 1억 5천만 원, 카드빚 3천만 원까지 합쳐서 총 손실액이 3억 원에 달했습니다. 퇴직금 2억 5천만 원과 아내 퇴직금 7천만 원을 합쳐서 3억 2천만 원이 있었는데 거의 다 날린 거였어요. 남은 돈은 고작 2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32년 모은 돈이 1년 반 만에 다 날아갔어요. 아내와 함께 울었어요.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52세에 다시 취업 시장에 나선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나이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을 선호해서 면접을 볼 때마다 듣는 말이었어요. 32년간 대기업에서 일한 경력이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50곳 넘게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어요.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여보, 제가 일할게요. 당신은 좀 쉬세요. 아내가 먼저 나서서 마트 계산원 자리를 구했어요. 하루 8시간 일해서 월 200만 원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습니다. 야간이라 힘들긴 하지만 나이는 크게 상관없어요. 밤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일하는 자리였어요. 월급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이 정말 힘들었어요. 32년간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던 제가 이제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니까요. 어서 오세요. 손님들에게 인사할 때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혹시 누군가 저를 알아볼까봐 두려웠거든요. 부부 합쳐서 월 380만 원의 수입이었는데 카드빚 이자만 월 25만 원씩 나갔어요. 실제 생활비는 350만 원 정도였는데 과거에 비하면 1, 3 수준으로 줄여서 살아야 했습니다. 외식은 거의 못하고 옷도 새로 사지 못했어요. 과거 여유롭던 생활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가장 힘든 건 지인들을 만나는 거였어요. 과거 회사 동료들과 마주치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피하게 되더라고요. 정호야, 요즘 뭐 하고 지내? 아, 그냥 작은 사업 정리하고 있어?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호프집 망하고 지금 편의점 야간 알바한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적응이 되었습니다. 편의점 일도 요령이 생기고 무엇보다 작은 일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비록
월 180만 원이지만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었거든요. 호프집 할 때처럼 오늘 벌고 내일 못 버는 불안함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제 실패를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급변하는 사회 트렌드를 읽지 못한 것이었어요.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 개인주의의 확산, 효율성 추구 문화를 미리 파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회식 문화는 기성세대의 문화였어요. 젊은 세대에게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문화가 되어버렸는데 저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두 번째는 과도한 고정비 구조였습니다. 월세 700만 원, 직원 인건비일 700만 원이라는 것은 매달 최소 500만 원은 벌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매출이 조금만 줄어도 바로 적자가 나는 구조였거든요. 더 작은 규모로 시작하거나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했어요. 60석 규모가 아니라 30석 정도로 시작했다면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세 번째는 단일 고객층에만 의존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오직 회식 고객들에게만 의존했어요. 그 문화가 사라지자 바로 타격을 받은 거죠.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했어야 했어요. 젊은 커플들, 친구 모임, 가족 모임 등 다양한 니즈에 맞는 메뉴와 서비스를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는 경기 변동 리스크를 간과한 것이었어요. 호프집은 경기에 가장 민감한 업종 중 하나인데 저는 그런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어요. 경기가 좋을 때의 매출만 보고 계획을 세웠는데 경기가 나빠졌을 때의 상황은 전혀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다섯 번째는 물가 상승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소주 가격이 2년 만에 2배로 오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원재료 가격 상승이 고스란히 고객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수요가 급감한 거죠. 가격 탄력성을 고려한 대응책이 있어야 했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없었어요. 여섯 번째는 중년 창업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한 것이었습니다. 52세에는 실패했을 때 회복할 시간과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어요. 퇴직금 전액을 투자하지 말고 절반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보관해 둘 걸 그랬어요. 일곱 번째는 변화하는 소비 패턴을 읽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양보다 질을, 취기보다 분위기를, 단체보다 개인의 만족을 중시해요. 소주 여러 병 마시며 떠들기보다는 와인 한 잔 마시며 대화하기를 선호하는 시대가 온 건데 저는 여전히 과거의 방식을 고집했어요. 이런 분석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성공한 창업과 실패한 창업의 차이는 운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구나. 저는 과거의 성공 경험 회식에만 의존해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그 변화를 읽지 못한 게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또 하나 깨달은 건 호프집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사회의 바로미터라는 점이었어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관계 맺기 방식, 소비 패턴의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바로 동네 술집이었거든요. 동네 술집의 몰락은 단순한 상권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관계 맺기 방식 자체가 바뀌는 신호였습니다. 이 깨달음이 제일 컸어요. 저는 그냥 장사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읽어야 하는 일이었던 거죠. 현재 저는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하고 월 280만 원을 받아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1년 반 정도 하다가 물류센터로 옮겼어요. 일은 좀 더 힘들지만 급여가 더 좋았거든요. 힘든 일이지만 이제는 이 일에도 나름의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전국 각지로 배송될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인데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는 지역 학습지 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라 교사 경력 오타인 듯 공무원 경력을 살릴 수 있어서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부부 합쳐서 월 450만 원 정도 벌고 있어요.
과거에 비하면 적은 돈이지만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수입이에요.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없어요. 호프집 할 때는 매일 매출을 걱정하고 손님 수를 걱정하고 임대료를 걱정했는데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거든요.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대화를 나눕니다. 가끔 예전에 호프집이 있던 신사동에도 가봐요. 여보, 지금이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아내의 말에 정말 공감해요. 월 2천만 원을 벌 때보다 지금이 마음이 더 편하고 행복합니다. 그때는 항상 불안했어요. 내일도 손님이 올까? 경기가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어요. 이제 제가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진심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회 트렌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세요. 특히 주요 고객층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민감해야 해요. MZ세대의 소비 패턴, 관계 맺기 방식, 가치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과도한 고정비는 독이 됩니다. 월세, 인건비 등 고정비가 높으면 매출이 조금만 줄어도 바로 적자가 나요. 시작할 때는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안정성을 확보한 후에 확장하는 게 안전해요. 단일 고객층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는 메뉴와 서비스를 준비해야 해요. 한 그룹이 떠나도 다른 그룹으로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경기 변동에 취약한 업종은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호프집, 노래방, 여행업 등은 경기에 가장 민감한 업종들이에요. 경기가 나빠졌을 때의 시나리오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 리스크를 고려하세요.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고객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는 수요 감소로 연결될 수 있어요. 가격 탄력성을 고려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년 창업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세요. 젊을 때와 달리 실패했을 때 회복할 시간과 기회가 많지 않아요. 퇴직금 전액을 투자하지 말고 절반 정도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보관해 두세요.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예전에는 이랬는데 라는 생각으로는 성공할 수 없어요. 젊은 세대의 새로운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안정이 우선입니다. 큰 성공을 꿈꾸는 것도 좋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 아내와 함께 예전에 호프집이 있던 신사동을 걸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다른 가게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신사동 거리는 예전만큼 활기차지 않았어요. 코로나 전처럼 회식 인파로 북적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보,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가 그 변화를 미리 읽었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동네 술집의 몰락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어요. 젊은 세대의 개인주의 확산, 효율성 추구,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경제적 불안감 등이 모두 술집 업계에는 악재였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여보, 지금이 진짜 행복입니다. 조용해진 신사동 거리를 바라보며 아내에게 말했어요. 큰 돈은 없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매일 작은 일이라도 성실히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면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트럭 운전사님도, 택배 기사님도, 청소하시는 분도 모두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일의 크기나 돈의 많고 적음이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저는 물류센터에서도 인정받고 동료들에게도 신뢰받는 직원이 되었어요. 32년간 대기업에서 쌓은 성실함과 책임감이 여기서도 인정받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저처럼 큰 실수를 하지 마시고
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화려한 성공보다는 꾸준한 평범함이, 큰 모험보다는 작은 안정이 더 소중할 수 있어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사회 변화의 흐름을 읽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시고요. 과거의 성공 방식이 지금도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큰 성공을 꿈꾸는 것도 좋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진솔한 경험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